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우리 저당권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저당권을 일부분밖에 못했죠. 이 유치권과 저당권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잘 정리해 놓으셔야겠는데, 자, 저당권 문제를 또 우리 집중적으로 1시간 동안 공부해 봅시다. 우리 14번 문제부터 우리 들어가야죠.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는, 자,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의르 저당권을 설정했다. 나대지. 자, 우리 건축물이 없는 토지잖아요.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세상 없어도 법정시한권은 안 생깁니다. 법정시한권이 생기려면은 토지와 건물은 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야 하고 동일한 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법정지상권이 생깁니다. 366조. 근데 법정지상권이 안 생긴다면은 건물을 철거할 문제가 생기잖아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틀리게 되니까. 그래서 일괄경매권이라는 게 인정돼요. 일괄경매권. 자, 365조. 일괄경매권이다. 일괄경매권은요, 이 토지 저당권 설정한 후에, 토지 저당권 설정 후에 신축을 했어야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후에 신축을 했을 때 일괄경매권 인정되죠. 그러면은 토지만 저당을 잡았으니까 토지만 경매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할 수도 있죠. 토지와 건물. 자,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 건물의 일괄경매다. 자, 그러면 토지만 경매를 붙였을 때는 토지만 경매를 붙이던 일괄경매하던 저당권자의 선택권입니다. 토지만 경매를 붙였을 때는 이거 법정시한권 안 생기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틀리게 되더라도 법정시한권이 안 생겨요. 안 생기다 보니까 건물을 철거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괄경매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일괄경매권을 인정해 주는데, 일괄경매를 하려면은 토지와 건물은 경매 신청 당시에 동일 소유하죠. 경매 신청 시에, 일괄경매가 되려면 신청 시에 동일 소유한다. 일괄경매를 하려면 반드시 경매 신청 당시에 동일한 소유자야죠. 그러면은 경락인은 동일인이 하죠. 경락인은 일괄경매가 됐을 때 경락인은 동일인이 한다. 동일인 일과. 따로따로 경락이 나오면 또 건물을 철거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경락인으로 나와야죠. 자, 여러분들, 토지의 경락대금에서 충분한 배당이 돼요. 그래도 일괄경매를 할 수 있어요. 이걸 과잉경매 금지 규정, 과잉경매 금지 규정에 적용 없다. 적용 없다. 원래 과잉경매 금지 규정이라는 것은 그 저당 목적물에 충분한 배당이 되면은 다른 재산에 경매를 못 붙이도록 금지시키는 것을 과잉경매 금지 규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토지 저당권상에서 충분한 배당이 된다 해도 신축 건물까지도 같이 경매를 붙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그 적용의 예의라고 봐야겠죠. 과잉경매 금지 규정의 예의. 자, 7번째. 이 건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신축 건물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그 일괄경매를 했을 때 건물의 경락대금에는 우선 면제권이 없죠. 건물의 경락대금에는 우선 면제권이 없다라는 거. 토지의 경락대금에서만 우선 면제권이 인정되고 건물의 경락대금에는 우선 면제권이 없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일괄경매 내용이죠. 여기서 핵심은 건물의 경락대금에는 우선 면제권이 없다는 거 하나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경매 신청 당시에 동일한 소유자가 동일 소유한다는 거. 그래야 일괄경매가 가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말씀드린 점에, 자, 여러분들, 토지와 건물을 같이 공동저당권 설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물의 공동저당권. 토지도 건물도 같이 저당을 잡았어요. 근데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의 철거로 다시 신축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건물의 철거로 신축한 경우는 이거 법정시한권 안 생기거든요. 법정시한권은 없어요.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은 안 생긴다는 거. 만약에 법정 지상권이 생긴다면은 이 저당권자에게 커다란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지만 일괄 경매권은 인정된다 그럽니다. 법정 지상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괄 경매권을 인정한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죠. 법정 지상권은 신축한 건물에는 안 생기지만은 일괄 경매권은 인정된다. 자, 그런 것 정도 눈여겨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까요? 자, 우리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했는데 옳은 것은 나왔죠. X토지의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A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것은 제3자의 소유물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을은 X토지와 건물에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여러분들 경매 신청 당시에 동일한 소유자여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억번호는 틀렸죠. 자, 니은번 을이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에 갑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으니까 법정지상권이 생길 리가 없죠. 법정지상권이 생기려면 반드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니은번도 틀렸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X토지에 대해서 통상의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C가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갑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으니까 강제경매가 신청 당시에는 건물이 있었더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으니까 법정지상권이 생길 리가 없죠. 법정지상권이 생기려면은 건물이 있었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취득하지 못한다. 디귿번은 맞았죠. 니을번 볼까요? 자, 우리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D가 X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하여 그 토지의 필요비를 지출했어요. 저당권 설정된 후에 매수인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 대가에서 필요비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자, 367조를 보면은 제3 취득자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소유자나 또는 후순위 지상권자, 후순위 전세권자는 필요비 이익비의 저당권자보다도 경락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니을번 틀렸죠. 그러면 옳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디귿번 하나만 맞았잖아요. 자, 니을번도 틀렸으니까 디귿번 하나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았죠. 기억 니은, 디귿은 니을은 다 틀렸고 디귿번 하나만 맞았으니까 답은 4번이겠네요. 답은 4번이죠. 디귿번 하나만 맞았으니까. 그래서 14번 문제는 지금 법정지상권과 그 다음에 이 일괄경매권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인데, 여러분들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권은 서로 반대라는 걸 꼭 염두에 두세요. 법정지상권이 생긴다면은 일괄경매권은 없어요. 법정지상권이 안 생기는 경우에만 일괄경매권이 인정된다는 거, 서로 반대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풀이합니다. 자, 우리 14번 문제 해결했고 15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15번 문제. 법률이나 규약의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 우리 작년 기출 문제죠. 27위. 자, 우리 저당권은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한 효용이 없는 부분이다. 자, 우리 지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자, 여러분들 우리 이게 문제가 잘 나오니까 좀 정리해 드릴까요? 358조를 물어보는 문제죠. 358조. 자, 358조에 부합물이나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 자, 원칙은 부합물이나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죠. 종물에도. 그런데 이것은 예의적으로 이건 의무규정이에요. 의무규정이라는 얘기는 미치지 않기로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배제 특약이 우선합니다. 부합물이나 종물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합물이나 종물이 정당한 권한 있는 자, 정당한 권한 있는
타인 소유물이네요. 타인 소유물. 타인 소유물일 때는 이거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토지의 저당권 효력은 수목까지도 미치잖아요. 수목은 부합물이니까. 근데 그 수목이 지상권자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그랬을 때는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토지 저당권 효력은 그 임차인의 수목, 지상권자의 수목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잖아요. 그런 거. 세 번째. 자, 우리 농작물은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잖아요. 농작물은. 그래서 토지 저당권 효력은 농작물에 미치지 않죠. 또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토지 저당권 효력은 이 농작물이나 건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죠. 미치지 않는다는 거. 네 번째. 자, 여러분들 이 수목이 임목등기가 돼 있는 경우 있잖아요. 임목등기. 수목 집단에 대해서 임목등기를 했다든가 또는 미분리과실의 명인방법, 임목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춰놓는 경우 있잖아요. 수목이나 미분리과실 이런 것들은 효력이 미치지 않죠.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하니까 그런 것을 주의하시고 이 부합물이나 종물에 효력이 미치듯이 종딩권리에도 효력이 미치죠. 종딩권리.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저당권 설정자가 가지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 임차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 저당권 효력은 지상권,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자, 여기서 문제 잘 나오는데 구분 건물에서 전유 부분만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쳐버리죠. 대지 사용권도 미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종딩권리이기 때문에 효력이 미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중축되어 독립한 효용이 없는 부분이에요. 독립한 효용이 없다면은 이건 부합물이죠. 부합물은 효력이 미치는 거죠. 효력이 미치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에 들어가는 거죠. 미치는 걸 고려하겠으니까. 자, 내용 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토지 임차권은 종딩권리예요. 종딩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종딩권리이기 때문에 효력이 미치죠. 그래서 내용번도 미치고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만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러면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할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되는 대지 사용권, 이 대지 사용권이 종딩권리잖아요. 그러면 종딩권리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다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다 미치죠. 그러면 답은 5번이 돼버리겠네요. 기역, 니은, 디귿에 다 미쳤으니까 답은 5번이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지금 물어본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부합물이나 종물에 효력이 미쳐요. 이 부합물이나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후에 관계없어요. 미치는 건데 미치지 않기로 약정을 특약을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정이 우선해요. 미치지 않기로 했을 때는 미치지 않는데 정당한 권한이 있는 타인 소유물일 때는 부합물 종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죠. 그 다음에 농작물이나 건물은 부합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미치지 않죠. 수목의 임목등기나 또는 명인방법 또는 미분리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은 독립한 부동산은 인정되기 때문에 미치지 않고 종딩권리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종딩권리에도 조금 전에 문제에서 풀어봤듯이 건물의 저당권 효력은 토지 임차권에도 미치죠.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죠. 그걸 종딩권리라고 그러죠. 아무튼 이런 문제가 종종 출제되는 거죠. 자, 15번 같은 문제가 염두에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16번. 자, 16번은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당권. 자,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반한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오케이. 저당권은 저당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저당 목적물이 침해가 됐을 때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그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되죠. 반환 청구권이라는 건 없죠. 저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방해 제거 청구권과 예방 청구권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1번 맞았죠. 2번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미치지 않는다라는 약정,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의무규정이라고 그랬어요.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틀렸죠. 그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거죠.
자, 이 특약을 맺으면은 유효한데 제3자한테 주장하려면은 등기해야 주장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되고 있어요.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을 전부를 변제해야 저당권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여기에 속지 마세요. 지연이자는 1년 무효 한도까지인데 그것은 제3자의 관계에서 1년 무효 한도까지입니다. 제3자의 관계에서 채무자의 관계에서는 1년 무효이 넘더라도 다 변제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라 할지라도 지연배상이라 할지라도 1년 이상이 되더라도 채무자는 모두 변제해야 하니까 전부 변제해야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맞았죠. 4번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으로 담보하지 못한다. 채권과 저당권은 부종성, 운명을 갖춥니다. 부종성, 수반성이기 때문에 분리 처분할 수 없고 또 분리해서 저당권만 다른 권리의 담보로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맞았죠. 그래서 채권과 저당권은 부종성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죠. 자, 5번 질문 볼까요? 5번 질문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에 의한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 자,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2번이나 나왔죠. 협의취득이라는 게 뭐냐면요. 수용 승인 전에 기업자가 토지 소유자와 이 거래 협의에 의해서 그걸 취득하는 것을 일종의 매매계약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건 토지 수용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수용 승인 전에 취득하는 협의 취득의 보상금은 매매대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목적물의 매매대금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물상대의성이 없지 않습니까? 매매대금에는 물상대의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협의 취득에 의한 보상금에 수령할 보상금에 물상대의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일종의 매매대금이니까 이 협의 취득에 의한 보상금은 매매대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저당 목적물의 매매대금에는 물상대의성이 인정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 취득에 의한 보상금은 수용 승인 되기 전이니까 수용법에 적용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물상대의성 없는 거죠. 5번 맞았죠.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우리 16번 문제에서는 2번 지문에서 자, 우리 미치지 않기로 종물에도 효력이 미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는데 이 약정은 등기해야만이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이래야죠.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렸죠. 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2번이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 17번 문제 볼까요? 17번 문제. 저당권의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은 저당권의 소멸 원인. 저당 목적물이 전부 멸실됐다. 전부 멸실됐으면 당연히 소멸하죠. 저당권 목적물이 전부 멸실됐으니까. 자, 이제 변형가치물이 남아 있을 때는 변형가치물의 물상대의성은 인정된다는 얘기고 일단은 소멸하는 거죠. 변형가치물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간 소멸하는 거고. 2번 피담보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거. 자,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도 소멸하는 거죠. 소멸한다는 거. 다만 저당권만은 소멸시효는 안 걸려요. 저당권만은 소멸시효는 안 걸리는데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저당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냐 이겁니다. 완성되는데 지장 없다는 거. 저당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거. 유치권과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유치권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그랬죠. 그거나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무튼간 2번 소멸 원인인 거죠. 3번 저당 목적물이 경매로 인해서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다. 자, 제3자에게 매각됐어요. 경매로 인해서. 그러면은 저당권은 소멸하죠. 자, 우리 누가 경매가 됐더라도 저당권은 말소되는 기준의 권리가 되는 게 저당권이라고 그랬어요. 다 소멸합니다. 저당권은. 그래서 3번도 맞았고. 4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그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은 이 지상권은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얘기죠. 근데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했다 해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죠. 저당권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소멸한다라고 나오면 틀리죠. 자,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은 토지를 을이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병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제3의 권리 목적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이 혼동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상권이 만약에 소멸한다면 저당권도 소멸하니까 지상권이 그대로 존속해요. 지상권도 존속하고 저당권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것은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거. 5번,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할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자, 이거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제3의 권리도 목적이 안 됐고 후순위 권리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당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취득했어요.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죠.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면 소멸 원인에 해당되는 거죠. 소멸 원인이 아닌 걸 골랐으니까 답은 4번이네요. 답은 4번이죠. 자, 이 혼동 문제와 연결되는 건데 5번도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하지만 4번은 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도 그대로 존속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 문제는 이렇게 혼동 문제와 연결됐습니다. 자, 우리 18번 들어갈까요? 18번. 자, 18번. 갑은 을에 대해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의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고, 을의 X토지, 갑이. 그 후에 병이 X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했다. 자, 지금 을의 X토지가 있는데 거기에 갑이 1순위 저당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병이 후순위의 또 저당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은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 못 합니다. 저당권을 양도하려면 반드시 채권과 동반해야 합니다. 수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 양도 못 합니다. 그러면 1번 틀렸죠. 자, 2번. 을이 갑에게 이행기의 피담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면은 갑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맞았습니다. 자, 우리 피담보 채권은 변제가 되면은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는 거. 등기 없이도 소멸해요. 왜? 부종성 때문에 채권이 변제가 돼버리면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는 거. 그러면 2번 맞았죠. 3번. 저당권의 등기는 전속 요건이므로 전속 요건 아니죠. 틀렸죠. 자, 우리 등기는 권리의 성립 요건이고 효력 발생 요건이지만 존속 요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됐어요. 불법 말소됐어요. 권리가 소멸하지 않아요. 권리는 그대로 존속해요. 아무튼간 존속 요건이므로 나왔으니까 틀렸죠. 갑의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틀렸습니다.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하죠.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 청구가 가능한데 이 말소 회복 등기 청구 상대방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에게 행사해야 한다는 거. 말소 당시의 소유자. 그걸 주의하시고. 아무튼간 2번은 맞았지만은 1번, 3번은 틀렸죠. 4번으로 들어갈까요? 자, 4번 지문. 갑의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에 병의 경매 신청으로 엑소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됐어요. 불법 말소가 됐는데 병이 경매 신청했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게 2번 나왔죠. 자, 불법 말소됐는데 경매가 신청됐을 때 이 불법 말소된 원인 없이 말소된 갑의 저당권은 회복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 회복 등기 하지 못하냐? 어차피 경매가 되면은 있었던 저당권도 말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말소가 됐더라, 잘못 말소가 됐더라도 살려내지를 못하죠. 그 대신 이 저당권은 소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후순위 배당권자에게 자기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저당권은 회복등기 청구는 못하지만은 후순위 배당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된다는 거. 경매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제3자에게 매각됐을 때 가부 저당권은 회복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거. 자,
5번 만약 감명 이후 저당권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된 경우 원인 무효가 됐어요. 무효예요. 그러면은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갑과 의로 감명 이후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을 담보해서 저당권 등기 유용할 수 있다. 자, 병의 저당권이 존재한다는 것은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무효인 등기를 유용할 수 있어요. 유용하려면은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려면은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한도에서 유용이 가능해요. 근데 제3자가 있잖아요. 병이라는 저당권 등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용이 안 되죠. 유용할 수 있다라고 나왔으니 틀렸죠.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유용이 가능해요. 유효한 등기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병의 저당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5번도 틀렸고. 그러면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18번의 답은 2번이네요. 18번의 답은 2번. 나머지는 다 틀렸죠. 자, 이런 식으로 저당권이 문제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 잘 좀 정리해 놓으세요. 자, 18번 문제 해결했고 19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19번 문제. 자, 우리 저당권은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물상대위. 이거 중요한 거니까 좀 이것 좀 정리 좀 해가면서 나갈까요? 물상대위성이다. 자, 이 물상대위성이 인정되려면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만 물상대위성이 인정돼요.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 있는 권리만 적용된다. 물상대위성은. 그래서 담보 목적물이 멸칠, 훼손, 목적물의 멸칠 또는 훼손, 수용 등으로 이 다른 변형 가치물이 있어요. 변형 가치물. 자, 우리 화재 보험금이라든가 수용 보상금, 손해배상금 변형 가치물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 변형 가치물에다가 압류를 했을 때 바로 물상대위성이 인정되는 거죠. 거기에 물상대위성이 인정돼요. 이것은 수령되기 전에 인도되기 전에 이 수령 전에 압류해야죠. 그래야 물상대위성이 인정돼요. 근데 이 압류가 필요한데 이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해야 한다 하면 틀렸다고 그랬어요. 제3자가 해도 무방하죠. 제3자도 무방하다. 제3자가 압류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무방하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 물상대위성은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수령이 된 압류하기 전에 수령이 돼버렸으면 어떻게 되냐? 자, 압류해놔야 하는데 압류 전에 화재 보험금이나 또는 수용 보상금이 수령이 돼버렸으면 어떻게 되냐? 수령한 경우 물상대위성 없죠. 물상대위성 없다는 것은 쫓아가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수용 보상금에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미치지 않죠. 우선변제권 있는 권리만 인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 없잖아요.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성 없다는 거. 아무튼간 압류하기 전에 수령이 됐으면은 물상대위성 없는데 이제 재밌습니다. 자, 이게 토지 소유자가 수령해갔냐 또는 다른 채권자가 수령해갔냐에 따라 틀려지죠. 다른 일반 채권자가 수령해갔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토지 소유자가 수령해갔어요. 그러면은 이 저당권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럽니다. 토지 소유자가 수령해 갔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죠. 그렇지만 다른 채권자가 수령해 갔을 때는 자기가 먼저 가져갈 우선변제권이 없거든요. 물상대위성 없으니까.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 하죠. 다른 채권자도 가져갈 권리자니까. 그래서 부당하게 이득을 본 건 아니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해 갔으면 부당하게 이득을 본 거죠. 저당권자가 가져가야 하는데 못 가져가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득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만 다른 채권자가 수령해 갔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물상대위성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 저당 목적물의 매각대금 목적물의 매각대금이나 매매대금이나 차임 이런 것에는
물상대의성은 없죠. 물상대의성 없다라는 거. 지금 목적물이 멸실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어졌을 뿐이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은 계속 쫓아갑니다.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매매대금에 또는 차임에 물상대의성이 인정이 안 되죠. 아무튼간 물상대의성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 물상대의성이 옳은 것을 고르라 하겠어요. 자, 1번 대의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된 경우. 제3자가 압류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물상대의성 없다? 틀렸죠. 있습니다. 제3자가 압류했다 하더라도 저당권자가 꼭 압류 않더라도 물상대의성 인정된다고 그랬죠. 자, 2번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우리 전세권이 소멸됐으면은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해요. 소멸하기 때문에 저당권은 더 이상 실행할 수 없어요. 전세권이 소멸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이 소멸되기 전에 이 저당권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에 압류를 해놓는 경우 있죠. 그럼 물상대의성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에 저당권은 우선 면제권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럼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전세금 반환 채권에 전세권이 소멸되고 저당의 전세금 반환 채권에 우선 면제적 효력이 인정되죠. 압류를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여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에는 물상대의성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인도된 후에 압류했다고 그랬죠. 그럼 물상대의성 없다고 그랬죠. 수령되기 전에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지. 이미 인도가 돼버렸으면은 물상대의성 없죠. 그러면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4번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물상대의성을 행사할 수 있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이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화재보험금이 수령되기 전에 압류하면은 물상대의성 행사가 되죠. 그러면은 19번의 답은 4번 나왔는데 5번 지문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5번 지문. 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에 취득한 보상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취득. 또 나왔잖아요. 우리 아까 전 문제에서 협의취득에 관한 판례를 살펴봤었잖아요. 여기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판례가 자꾸 나왔던 것이 중복돼서 또 나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 기출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자료가 되는가 여러분들이 득점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를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시키기를 또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 협의 취득한 경우는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의성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 보상금은 매각대금이라고 그랬어요. 협의 취득은 수용법에 적용이 안 되는 일종의 매매계약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매매대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상대의성 행사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렸죠. 매매대금에는 저당 목적으로 매각대금에는 물상대의성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그러면 맞은 것은 아까 종전에 봤던 4번 지문 화재보험금에도 물상대의성이 인정된다는 그것만 맞은 거죠. 나머지는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를 정확히 분석을 잘해야 한다는 거. 자, 우리 20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 20번 문제에서 우리 근저당권, 여러분들 이 근저당권에 관한 문제는요, 한 문제가 꼭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매년 나오다시피 하죠. 그래서 근저당권은 잘 정리해 놓으셔야죠. 257조에 나오죠. 근저당권. 자, 옳은 것은 이 근저당권이라는 게 뭐냐? 보통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틀립니다.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채권 최고액 일정의 그 한도까지 담보하기로 하는 것을 근저당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채권액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채권 취급액이라는 일정의 그 한도까지 담보하는 것이 근저당권인데 일시적으로 제로가 되더라도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했어요. 근데 계속적 거래 관계는 유지되고 있죠. 그러면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부종성 완화제도다. 부종성 예의다 그러죠. 그 다음에 채권 취급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초과 부분은 무담보 채권이 되죠. 무담보 채권. 채권 최고액까지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죠.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데 자, 이 무담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채무자 겸 설정자는 전부를 변제해야지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일부 변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말소 청구 못합니다. 전부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가 변제하는 경우 있잖아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죠.
초과 부분은 변제 안 해도 되죠.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과는 틀리니까 반드시 근저당이라고 등기해야죠. 그 다음에 이 근저당권은 채권 취득액이 반드시 명시해야죠. 이건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근저당권은 존속기간은요, 결산기는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고, 또 정했다 하더라도 등기는 의무적 사항이죠. 기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럽니다. 이 근저당권에서는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이 채권의 확정 시기, 이게 중요하죠. 자, 우리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든가 결산기가 도래했다든가 이러면은 이 채권액이 확정되는데, 결산기 도래 전,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가 기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다면은 이 채권액이 확정되죠. 또 그 다음에 신문제가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붙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이 경매 신청 시에 채권액이 확정됩니다.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붙였을 때는 경매 신청 시에. 그렇지만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붙이는 경우 있죠.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되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붙였을 때는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는 거. 그러면 확정된 후에는 보통저당권으로 바뀌어져요. 보통저당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확정된 후에 발생한 원본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죠. 원본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지만 확정 후라도 이자, 지연이자는 담보됩니다. 확정 후라도 이자, 지연이자는 담보됩니다. 왜? 채권 최고액까지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이자나 지연이자는 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실행비용은 이 비담보 채권액에 채권 최고액 속에 포함되지 않죠. 별도로 청구해야죠. 그 속에 포함되지 않는 거라는 거, 실행비용. 이런 것들이 근저당권에서 여러분들이 챙겨 넣으셔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풀어가면서 얘기합시다. 근저당권에 옳은 거. 자,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 사항이 아니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채권 취득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1번 틀렸죠. 2번, 비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자, 확정되기 전에 약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 틀렸죠.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우리 돈을 갚으면서 이렇게 기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도 틀렸고, 3번, 확정된 비담보 채권액이 채권 취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했다고 나왔어요.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자,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초과 부분은 변제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최고액까지만 변제만으로 근저당권을 말소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은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자, 채무자금 설정자는 전부 변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은 말소 청구할 수 있으니까 3번도 틀렸죠. 자, 4번.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 그러면 이 경매 신청 시에 비담보 채권은 확정된다는 거. 오케이, 맞았습니다. 자, 선순위 지금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되죠. 그렇지만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이러면은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는 거. 자, 아무튼간 4번 맞았죠. 5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 원인의 변경에 관한 후순위 권리자가 승낙이 있어야 한다. 틀렸죠. 채무 원인의 변경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침해가 없어요. 만약에 존속기간의 변경이나 채권 최고액을 변경한다. 이런 것들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승낙을 얻어야 하지만은 채무 원인의 변경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장을 폐쇄해서 가계대출로 대출 원인을 바꾼다고 봅시다. 이걸 채무 원인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금액이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이 필요 없죠. 승낙이 필요 없어요. 승낙이 있어야 한다라고 나왔으니까 5번도 틀렸죠. 그럼 맞은 것은 답이 4번이네요. 20번. 21번으로 들어갈까요? 자, 21번 문제.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근저당권에 관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자, 채권 취득액은 저당 목적물로부터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오케이.
우선 변제 한도액을 말한다고 그랬죠. 채권 취득액은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취득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은 근저당권을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자, 초과 부분은 물상보증인은 변제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은 말소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건 틀렸잖아요. 변제하지 않으면은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전부 변제할 필요가 없어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죠. 물상보증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2번 틀렸죠. 한번 근저당권은 비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자, 원본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오케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원본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확정된 후라도 이자나 지연이자는 담보된다고 그랬어요. 염두에 두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 맞았고, 자 2번이 틀렸죠. 답은 2번 나와버렸죠. 4번, 5번은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다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요. 맞았잖아요. 4번. 5번.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고 그랬죠. 5번도 맞았죠. 이 4번, 5번 좀 잘 기억을 하고 그랬어요. 5번도 맞았고. 그러면 틀린 것은 21번은 2번만이 틀렸죠. 자, 22번으로 들어갑시다. 22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 변경을 할 수 있다.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없다고 나왔으니 틀렸네요. 자, 우리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이 그걸 채무자를 변경하면서 인수하기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채무자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할 수 없다 나왔으니까 1번 틀렸죠. 답이 벌써 1번 나와버렸네요. 2번. 1년분이 넘는 지연 배상금이라도 채권 최고액 한도까지는 전액의 근저당권에 담보된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우리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이자, 자 원본 채권뿐만 아니라 원본, 이자, 지연이자, 또 그다음에 위약금 이런 것들이 다 채권 취득액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할지라도 지연배상금이라 할지라도 1년분 한도까지다 하면 틀려요. 채권 취득액 한도까지다 이래야 합니다. 그러면 1년분 이상이라도 채권 취득액 한도까지는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2번 맞았죠. 한번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섬유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한다. 오케이. 자, 이 피담보 채권이 발생케 하는 금전 소비대차 이런 것들이 체결돼야만이 근저당권이 성립이 된다고 봐야죠. 3번 맞았죠. 4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고 그랬죠. 선순위 근저당권은 그러면은 맞았죠. 자, 4번도 맞았어요. 자, 5번 지문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5번 지문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을 최고액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후순위 근저당권은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 청구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자, 후순위 근저당권은 잘 들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또 나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은 제3취득자에 해당 안 돼요. 364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 안 되고 이해관계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대의변제해서 그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자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최고액 한도까지만 변제하면 된다 이러면 틀립니다. 전부 다 변제해야 해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부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이 5번 판례가 또 나올 가능성이 꽤 높으니까 잘 좀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 안 됩니다.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일부 변제밖에 안 돼요. 최고액의 초과 부분 전부 변제해야만이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5번이 맞았죠. 그러면 22번에 틀린 것은 1번이잖아요. 우리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1번이 틀렸죠. 자, 23번으로 들어갈까요?
자, 23번 문제는 공동저당권에 관한 문제죠. 우리 공동저당권은 한 개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목적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걸 공동저당권이라고 그래요. 이 공동저당권은 이 금액 계산하는 문제가 종종 시험 문제화 되잖아요. 조금 복잡하죠, 여러분들. 자, 갑은 세무자 의르 X 토지에 관해서 제3자 병의 Y 토지에 관해서 피담보 채권의 5천만 원을 1번 공동저당권 설정했다. 자, 의르 X 토지에 대해서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갑이 또 제3자 병의 Y 토지, 이게 채무자고 병을 물상보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병을 물상보증이라고 그래요. 자, 제3자 이거에 대해서 1번 저당권, 1번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다 이겁니다. 두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은 X토지에 대해서 2번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을 설정했고, 무가 Y토지에 대해서 이 3천만 원을 병한테 빌려주면서, 자, 3천만 원에 대해서 무가 2번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2번 저당권을 3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Y토지가 경매가 되어 배당금을 5천만 원 전액을 다 가져갔네요. 전액을 Y토지가 5천만 원의 경락대금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X토지의 매각대금은 4천만 원이 나왔어요. 4천만 원. 이랬을 때 무가 X토지의 매각대금에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이 공동저당권자가요, 동시 배당을 할 수 있잖아요. 동시 배당을 했을 때는 채무자의 소유물과 물상보증의 소유물이 틀리죠. 그러면 채무자의 소유물에서 우선 배당하고, 채무자의 소유물에서 우선 배당한다는 것은 X토지에 대해서 먼저 가져가야 합니다. 4천만 원 다 가져가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족 부분에 한해서 물상보증인의 목적물에서 추가 배당하는 거죠. 그러면 물상보증인의 목적물에 1천만 원 가져가는 거죠. X토지 4천만 원 다 가져가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 이 Y토지만 경매를 붙여서 5천만 원 전액을 갑이 다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Y토지만 경매를 붙여서 이걸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으면은 의뢰 X토지에 대한 채권액은 소멸했더라도 X토지 말소등기 청구 못 합니다. 말소등기 청구는 못 하죠. 왜 못 하냐면은 말소등기 청구권은 없다라는 거, 못 한다는 거. 왜? 이 물상보증인은 이 의뢰 X토지에 대해서 대의 행사해야죠.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대의 행사하는데 이 동시배당했을 때 X토지에 갑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에 대해서 대의 행사할 수 있어요. 4천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이 후순위의 무라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 병이 가지고 있는 대의 행사의 4천만 원을 물상대의성으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죠. 여기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3천만 원은 이 4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은 무가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무 채권은 3천만 원이니까 나머지 1천만 원은 병이 가져가는 거죠. 이 정은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거죠. 자, 아무튼간 이게 물상보증인의 목적물만 하나만 찍어서 20배당 했을 때는 채무자의 소유물에 대의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대의 행사할 수 있는데 그 물상보증인의 목적물의 후수의 저당권자는 물상대의성으로 그 범위 내에서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다는 거. 그러면 지금 무가 X토지의 매각대금 4천만 원 중에서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냐? 3천만 원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답이 4번이죠. 3천만 원 다 가져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24번 문제도 또 한번 풀어봅시다. 24번 문제는, 자, 이 공동저당권은 조금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24번 문제 또 봅니다. 자, 갑은 을에게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X토지와 Y 건물을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다. 자, 이 을 소유 X토지 와 Y 건물. 자, 이것은 다 채무자 것이네. 채무자의 소유물. 자, 두 개의 목적물이 다 채무자의 소유물이죠. 채무자. 여기에 3억 원을 빌려주면서 갑이 공동저당권을 1순위 공동저당권을 잡았다 이겁니다. 공동저당을 설정했는데, 자, 병은 X토지에 관해서
2억 4천. 2억 4천에 후순위 2번 저당권이 설정돼 있네요. 그 다음에 병이 2억 4천이죠. 병은 2억 4천. 자, 2번 저당권을 설정했고 정은 Y 건물에 대해서 1억 6천이 나왔네요. 1억 6천에 정이 2번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Y 건물에 대해서만 1억 6천.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X 건물, Y 건물을 모두 경매에서 X 토지에 대해서는 4억 원이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는 4억 원. 경락대금이 Y 건물에 대해서는 2억 원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Y 건물에 대해서는 2억 원. 그런데 이것을 동시배당했다고 나왔죠. 동시배당. 이게 핵심이죠. 자, 동시배당. 그러면 채무자의 소유물에 잘 들으세요. 이 공동저당권자가 동시배당했어요. 채무자의 소유물에 다 함께 경매 붙여서 배당을 받아가죠. 비례해서 안분비례해서 배당받아갑니다. 그러면 비례해서 배당받아간다는 얘기는 지금 X 토지에 대해서는 2억까지 간다는 얘기죠. Y 건물에 대해서는 1억까지 가죠. 3억 원이니까. 그 2분의 1, 두 배니까 2분의 1 딱 맞잖아요. 3억 원을 다 가져가죠. 그러면 지금 X 토지의 나머지 금액이 4억 중에서 2억 원은 갑이 가져가고 2억 원이 남았잖아요. 병은 2억 원을 가져가죠. 그러면 Y 건물에 대해서는 2억 중에서 갑이 1억 원을 먼저 가져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1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정은 1억 원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이 Y 건물에 대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물어봤잖아요. 답이 1억 원이죠. 정은 2억 중에서 1억 원은 갑이 가져가고 나머지 1억 원이 정에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정의 금액은 1억 원이니까 답이 4번이죠. 이래서 우리가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가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이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저당권을 공부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계약법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계약법은 나름대로 좀 쉬운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득점 분야로 자비할 부분이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유치권과 저당권은 5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김남경이었습니다.